꼭 베르베르인들만이 아니라 아랍인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들을 지역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르베르 지역에서 교회 개척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랍화된 베르베르인과 아랍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로코인을 대상으로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교회 건물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성격으로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베르베르인들의 지역 분포에 따라 사용 언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는 현재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르베르 종족은 북쪽의 리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부의 중앙 아틀라스 산맥을 중심으로 남쪽의 하이 아틀라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는 베르베르 종족이 있습니다. 타리피트, 그 다음에 타마지그트, 그 다음에 타실하이트,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베르베르 역사나 언어, 문화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중부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는 모로코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고민해 본 적이 적지 않습니다. 모로코가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베르베르족 지역의 복음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대도시의 복음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셋째는 모로코 복음화의 주체인 현지인 교회가 건강히 자립해야만 합니다. 넷째는 연합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연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폭넓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영상, 문서, 오디오, 복음자료, 위성, TV 등 그리고 끝으로 사역자들의 바른 영성과 열정이 있어야만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로코의 복음화, 그죠? 이러한 차원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는 베르베르 종족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와, 그죠? 그 다음에 복음화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사역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 대상에 대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올바른 선교적 접근이 어렵겠죠.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이슬람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무슬림들도 종교적 신념보다는 문화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알라, 그들의 하나님 알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해될 수 없죠. 알라를 믿고 있으면서 무슬림들이 자기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이슬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문화적 개방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닐 수 없는 한계는 아직도 있습니다. 예,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이슬람과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라고 하지만 무신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문화적인, 아버지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기도 무슬림인, 자기는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디 나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무슬림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차원은 신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 대한 편견과 이해가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베르베르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 이슬람권인 모로코는 미전도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로 산간 지역의 다수가 분포되어 있기에 더욱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종족입니다.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외진, 그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슬람화 되었고 아랍화가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아직 베르베르어로 된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지금 베르베르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르베르 종족이 주로 산악지역의 산간지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역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역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르베르족도 도시화로 인해 직업을 찾아 이동을 하게 되므로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그리고 도시 외곽에 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베르베르 종족들은 이미 이런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왜 대부분의 이 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기독교 교부 어거스틴이나 터툴리안 등 그들이 이들의 조상입니다. 베르베르족 지역에서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도시 아랍인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며 경험한 결과로 봐서 대도시보다 외곽, 시골, 산간 지역이 순수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시골 외곽 지역이 반드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르베르 종족이 분명히 아랍인들에 비해서는 복음의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지인 교회와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역자들이 현지인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모임, 예배를 시작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 문화적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리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지인 교회, 현재 자립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히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지도자를 발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한국 교회나 여러 단체나 여러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인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그 비전, 다시 말해서 남은 과업을 완성하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데 그 현지인 교회가 그 비전을 갖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개개인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실제 사역을 해보며 전도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며 에너지와 물적 자원들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실효성을 거두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로코 내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러한 모델 케이스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하다가 떠나가고 교회가 흩어지고 모여지고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다가 그래도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제 남은 자들, 신앙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모임이 기도하게 되고 세워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북아프리카 지역, 베르베르 종족 지역, 이슬람권 지역, 아랍권인 이 지역에서 사역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선교학자도 아니고 전략가 수준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워가는 입장이기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운 바를 토대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확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으나 머지않아 휘어져 추수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대비해서 현지인 교회, 비공식적인 현지인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추세로 젊은 층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미 현장의 무슬림들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현장에서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은 없으나 조금이나마 현장의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지않아 보게 될 변화를 기대하며 열정과 헌신으로 정진하고 한국교회가 이 남은 과업에 도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목 선교사입니다. 베르베르인의 역사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베르베르인은 나일 계곡 서쪽 북아프리카의 토착민족으로 대서양에서 이집트와 시와 오아시스부터 서쪽 대서양 연안까지 북쪽 지중해 연안에서 사하라 이남의 말리와 니제르 강까지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여러 갈래의 베르베르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유한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가 19세기 유럽의 식민 통치와 20세기 중반 그로부터 독립하면서 정체성 및 언어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아랍 이슬람적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과 자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는 약 2200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대부분 모로코와 알제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르베르 명칭의 유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베르라는 이름은 북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원전 수세기 그리스인들이 이들이 사는 지역을 점령한 후 그리스 문명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 바르바리안스를 이들에게 사용하였으며 그 후 BC 146년 로마인들이 카르타고를 점령한 후 이 명칭이 라틴어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으며 서로 다른 베르베르 부족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유목민 베르베르는 자신들을 아마지그로
아틀라스의 산악 지역의 베르베르는 자신들을 샬루, 다른 베르베르는 베라베르로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아 학자 오트만 사이드는 베르베르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베르베르라고 부르는 사실을 프랑스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베르베르라는 명칭이 1830년 프랑스가 아랍 사회에서 종교적, 종파적 이간 정책에 실패한 후 다시 베르베르라는 독립된 민족의 존재를 거론함으로써 민족 간의 이간책을 전개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르베르는 무어인, 모리인, 마시드인, 누미디인, 모리타니인, 지툴리인 등으로 명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을 자유귀족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마지기인이라 부르며 그들의 언어를 따마지그트라 부르는데 이 두 용어는 근대 북아프리카에서 채택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베르베르족의 기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베르인의 기원에 관해서도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르베르족과 고대 이집트인들의 동일 기원설입니다. 이 근거는 알제리아 사막과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유물, 회화, 조각 등에서 나타나는 상호 유사성과 베르베르어와 고대 이집트어가 동일 어족이라는 점입니다. 에밀 고티에는 마그리브인은 이집트인과 유사하며 베르베르어는 햄족어의 하나인 곱토와 같은 어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원설이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르베르족과 동아랍인 동일설로 이븐 알-하캄, 이븐 칼툰, 무함med, 알-마일리 같은 아랍 학자들은 베르베르족은 본래 팔레스타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후 이들이 유태인들에 의해 쫓겨나 마그르브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고 했으며 이집트 학자들도 베르베르족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중해적 특징들은 동쪽에서 아프리카로 이주한 햄족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르베르족의 기원은 동쪽이나 다양한 혈통, 피부 색깔, 신장 등에서 볼 때 한 곳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두 경로를 통해서 이주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압둘라 오르위 교수는 한 집단은 동북부에서 이집트를 지나 지중해변을 따라 들어온 백색 피부를 가진 집단이고 다른 한 집단은 동남부에서 들어온 아프리카 흑인과의 혼혈 집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학설은 햄족이 셈족과 아프리카족의 혼혈이라는 근거에서 볼 때 베르베르족은 예멘에서 이주해 왔거나 동아랍에서 이주한 셈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르베르족의 유럽 기원설로 베르베르족이 아득한 옛날에 인도, 페르시아, 코카서스, 유럽 북부,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파리타나,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를 차례로 경유해서 지중해를 건너 북아프리카로 왔으며 베르베르족과 유럽 남부인 혈통 간의 신체적 특징이 크게 유사하다는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유럽, 마그르브 지역의 역사적 연관성을 주장하거나 아랍 베르베르 간의 역사적, 민족적 이질성을 주장함으로써 두 민족 간의 정체성을 깨뜨려 프랑스의 대북아프리카 식민 정책에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위의 학설들을 근거로 베르베르족은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같은 동아랍 지역이나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에서 이주해 왔으며
그 후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고대 유럽 침략으로 인한 상호 접촉, 남부 아프리카족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테, 칼만호프, 무함마드, 마크람 같은 학자들은 베르베르어를 해머족으로 분류하는 반면 주제프 그린버그는 햄세머족으로 분류하고 베르베르어와 세머족들을 모두 한 어족으로 보고 이것을 아시아 아프리카 어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르셀 코웬은 베르베르어를 셈, 햄 어족과 같이 분류하고 여기에 아랍어, 히브리어, 고대 이집트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스만 사디는 띠와리크족의 알파벳 티프낙 또는 그것과 아랍어를 비롯한 다른 셈 어족과의 비교를 통해서 티프낙의 절반 이상이 고대 세머족의 알파벳과 같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어와 베르베르어 간의 언어 구조, 통사론, 형태론, 파생어, 전미, 인칭, 대명사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르베르어는 약 1200여 부족 방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로코의 3대 방언은 리프족의 타리피트, 중앙 아틀라스의 이마지기인족의 따마지긋, 살루흐족의 타실하이트, 각 부족 방언을 통한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란두는 모든 베르베르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와리그족이 사용하는 따마시키이어 티프나그 또는 티프나르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 말하고 기록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부족어들은 말하기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르베르어 부활 운동은 그들의 문화를 새로이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통일 언어의 결여는 당연히 완전한 민족 통일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문자화되지 못한 언어라 할지라도 구어체 사용으로 인해 AD 7세기 이후 그들의 이슬람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전히 아랍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경험했던 지역으로 선사시대부터 페니키아, 로마, 비잔틴, 반달, 아랍, 프랑스 등 유럽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의 인류는 대략 5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석기 시대를 거쳐 베르베르인의 조상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을 깝사족이라 불리며 기원전 6800년에서 4500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르베르와 누미디아, 알제리 동부 지역인들의 조상이며 이들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르베르족의 고대사는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역 침략으로 시작되며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포에니 전쟁 시에 로마군에 대항하여 페니키아 동맹군과 합류하여 싸웠습니다. 로마의 침략으로 카르타고가 멸망한 후 모리타니아 왕국 현재 모로코, 서누미디아 왕국 현재 알제리아, 동누미디아 왕국 현재 튜니시아, 리비아 건설되었으나 로마군을 격퇴시키기 위한 공동 전략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 왕국들은 로마에 의해 점차 와해되고 지배자들은 로마 총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AD 4, 5세기의 반달족의 침략으로 로마 지배는 끝이 났으며 외세의 침략이 어려운 내륙 산악지역은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베르베르족은 6세기 비잔틴의 침략에 맞서 싸웠으나 비잔틴의 철저한 진압으로 인해 산악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AD 660년대 후반 아랍인들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본격적으로 침공하였고 코살라, 하이나 등이 베르베르 군대를 이끌고 이에 항거하였으나 결국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지역의 아랍화가 시작되면서 베르베르족은 무슬림으로 개종한 후 이슬람의 기치하에 전리품에 유혹당해 아랍 군대에 동원되어 711년 스페인을 점령합니다. 그 후 수년간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아랍어는 도시, 해안지역,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더디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